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6월 5일 금요일 시장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하루였어요. 코스피가 하루 만에 478포인트, 그러니까 5.54%나 떨어졌습니다. 오전에는 거래를 잠시 멈추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됐고요. 시가총액은 7천조 원에서 6,600조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코스닥도 4.5% 빠지면서 장중에 1000포인트가 깨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많이 떨어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던질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필 한국만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미국이 흔들리긴 했지만 일본 니케이는 1.3% 정도 빠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4배 넘게 빠졌습니다. 답은 바로 레버리지에 있습니다. 레버리지라는 말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2배로 베팅해서 수익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오를 때는 2배로 좋지만 떨어질 때도 2배로 아픕니다. 오늘 시장은 바로 이 레버리지가 일으킨 출렁임이었어요.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업의 진짜 실력이 나빠진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상품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 종목에 2배로 베팅하는 레버리지 ETF였습니다. 금융당국이 긴급히 들여다본 자료를 보면 이런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 14개에 단 나흘 동안 3조 3천억 원이 몰렸어요. 투자자 수는 78,500명, 한 사람당 평균 4,600만 원입니다. 문제는 시장이 5% 빠지면 이 상품은 10%가 빠진다는 거예요. 하루에 10%씩 손실이 나면 사람 마음이 견디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기 수익을 노리고 들어온 돈이라 조금만 손실이 나도 버티지 못하고 던지게 됩니다. 게다가 빚을 내서 산 경우에는 반대 매매라는 게 나와요. 증권사가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죠. 이러면 가격이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지분을 많이 가진 SK스퀘어, 삼성생명, 삼성물산 같은 회사들도 같이 줄줄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매도보다 레버리지가 훨씬 무서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회사들의 실력은 괜찮은 걸까요? 오늘 반도체가 빠진 표면적인 이유로 속셈이라는 게 거론됐어요. 엔비디아의 새 칩에 들어갈 메모리 양이 줄어든다는 소문이었죠. 그런데 이건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작은 노이즈에 가깝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바로 HBM사라는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HBM은 인공지능 계산에 꼭 필요한 아주 빠른 메모리예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베라루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회사의 HBM사가 모두 들어가기로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본격 생산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기억해주세요. HBM사 선적, 그러니까 실제로 메모리를 실어보내는 일이 6월부터 시작되고 7월과 8월에 물량이 확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 반도체의 진짜 성적표는 3분기, 즉 7월, 8월, 9월 수출 데이터에서 드러납니다. HBM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는 몇 개를 파느냐보다 총 수출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더 중요해졌어요. 이 숫자가 쭉 올라간다면 오늘 같은 급락은 그저 지나가는 출렁임이었다는 게 증명되는 셈입니다. 실력은 멀쩡한데 심리만 흔들린 거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요즘 인공지능 서버가 메모리를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원래 스마트폰에 쓰이던 메모리까지 서버가 가져다 쓸 정도예요. 엔비디아의 새 시스템은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무려 54TB로 이전 세대의 3배입니다. 메모리가 부족해지니 스마트폰은 오히려 용량을 줄이는 일까지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메모리를 구하기 어려우면 사람들이 클라우드를 더 쓰게 되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 수요가 또 늘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메모리를 가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유리한 흐름이에요. 미국 쪽도 살펴볼까요? 간밤에 브로드컴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12.5%나 급락했어요. 인공지능 매출 전망이 시장 기대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적 자체는 좋았어요. 매출도 늘고 이익도 20%나 늘었거든요. 단지 기대가 너무 높았던 거죠. 흥미로운 건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와 일라이릴리, 존슨앤존슨 같은 건강 관련 기업으로 옮겨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오히려 올랐어요. 돈이 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자리만 바꾼 순환매였던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조용히 지켜봐야 할 신호가 있어요. 바로 인공지능의 비용 문제입니다. 엔트로픽이라는 AI 회사는 인공지능 학습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했고, 우버는 직원 한 명당 AI 사용료를 $100로 제한했어요. 중국의 딥시크는 가격을 75%나 내려서 값싼 AI로 인기를 끌고 있고요. 지금은 구글이 130조 원 규모의 자금을 모을 만큼 돈이 잘 돌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들이 상장한 뒤에 주주들이 언제 돈을 벌어줄 거냐고 묻기 시작하면 그때가 진짜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이번엔 환율 이야기예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55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일본 엔화도 약해서 달러당 160엔 가까이 갔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일본이 엔화 가치를 지키려고 올해 약 800억 달러를 썼는데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 개인만으로는 환율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뜻이죠.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 덕분에 무역 흑자는 튼튼해요. 다만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문제라 무리한 개입보다 그쪽을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환율이 흔들리면 금리도 같이 움직입니다.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25%까지 올라서 미국 금리와 거의 비슷해졌어요. 이걸 두고 한국 기준금리가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앞으로 4번 정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2번, 내년에 2번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금리가 오르면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에게는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레버리지 투자를 특히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더 무겁게 들리는 겁니다. 금리, 환율, 레버리지가 한꺼번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조금 더 큰 그림도 볼게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스파이크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잠잠하던 물가가 갑자기 튀어오르는 현상이에요. 주요 20개국 물가 전망이 3.4%에서 4%로 올랐고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 대신 금을 사모으고 있어요. 놀랍게도 중앙은행이 가진 금의 비중이 27%로 미국 국채의 22%를 1996년 이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안전한 자산을 찾으려는 큰 흐름이 시작된 거죠. 이제 밝은 이야기로 가볼게요. 오늘 엔비디아의 젠슨 황씨 2호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안의 주제는 메모리를 넘어서 로봇, 그러니까 피지컬 AI였어요. 왜 하필 한국일까요? 로봇을 만들려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몸을 만드는 하드웨어와 똑똑하게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죠. 유럽은 기계는 잘 만들지만 소프트웨어가 약하고 미국은 소프트웨어는 강하지만 만들 곳이 부족해요. 그런데 한국은 둘 다 가진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게다가 로봇에는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는데 미국은 보안 때문에 중국산을 못 써요. 그래서 한국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눈에 띈 건 게임 회사들이었어요. 로봇이 똑똑해지려면 진짜 세상에 나가기 전에 가상의 공간에서 수없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가상 공간을 가장 잘 만드는 게 바로 게임 회사들입니다. 3차원 공간을 다루고 물리 법칙을 구현하고 엄청난 양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크래프톤과 NC 같은 회사가 로봇 훈련의 파트너로 떠올랐습니다. 작년에는 젠슨 황이 메모리를 구하러 왔다면 올해는 로봇 생태계를 함께 만들자고 온 셈이에요. 현대차, LG, 두산, 네이버도 함께 거론됩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27년에 완공하기로 한 데이터 센터의 60%가 아직 첫 삽도 못 떴어요. 데이터 센터는 1, 2년이면 짓지만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을 까는 데는 5년에서 7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빅테크들이 아예 원자력 발전소를 직접 확보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테라파워라는 회사의 작은 원전 SMR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에 우리 SK이노베이션이 두 대 주주로 들어가 있고 HD 현대와 두산이 부품을 공급합니다. 전력난이 오히려 한국 기업에게 기회가 되는 그림이에요. 배터리 쪽에도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유럽연합이 산업가속화법이라는 새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유럽에서 파는 전기차의 배터리는 유럽산 비중이 70%를 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국 전기차가 유럽을 빠르게 파고들자 유럽이 방어막을 친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크게 유리합니다. 한국 배터리 3사가 유럽에 이미 지어놓은 생산 능력이 173기가와트인데 중국은 46기가와트에 불과하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앞서 있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2차 전지업종에 오랜만에 가장 좋은 소식이 나온 겁니다. 좋은 소식만 있으면 좋겠지만 조심할 것도 짚어드릴게요.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사업 전망은 분명히 좋습니다. 다만 주가가 그 좋은 미래를 이미 2년 넘게 앞당겨 반영했다는 평가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7월부터는 코스닥 시장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부실한 회사들을 퇴출시키고 상장 기준을 높이는 건데요. 길게 보면 시장의 체질을 튼튼하게 만드는 좋은 변화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가능성 높은 그림은 이렇습니다. 오늘 밤 미국 반도체가 반등하면 월요일에 레버리지 충격이 가라앉고 6월부터 시작되는 HBM사 수출이 실력을 증명하는 거예요. 둘째, 위험한 그림은 미국이 더 빠지면서 레버리지 반대 매매가 2차로 터지고 환율과 금리까지 겹치는 경우입니다. 셋째, 가장 밝은 그림은 전력과 원전, 배터리, 로봇이 동시에 불붙으면서 한국이 인공지능을 파는 나라에서 인공지능 인프라를 짓는 나라로 재평가받는 시나리오예요. 오늘의 교훈을 정리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레버리지는 정말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실력 있는 회사들이 멀쩡해도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하면 작은 출렁임에도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단순합니다. 내 돈으로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나눠서, 그리고 현금을 조금 남겨두는 겁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충동적으로 던지지 않는 것, 그게 가장 강한 무기예요. 큰 그림, 그러니까 3분기 HBM사 수출이 살아있다면 오늘 같은 출렁임은 결국 지나가는 구간일 뿐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5.54% 급락한 충격적인 하루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흔들린 건 가격과 수급이었고 회사들의 진짜 실력은 오히려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메모리, 전력, 배터리, 로봇까지 한국이 가진 무기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시장이 시끄러울수록 큰 그림을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See you next episode.